요즘에 제가 일본 사건 많이 준비하는데 이번 사건도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6년 전 2006년 4월 9일에 아키타현에서 한 여아가 행방불명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돼요. 사라진 아이는 9살의 하타야마 아야카였습니다. 아이가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이 아이의 엄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그때가 저녁 7시 45분경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차리고 수색 작업을 펼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집에서 10km 떨어진 하천이었는데 발견 당시의 모습은 이 아이가 익사한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당시 시신을 검안한 의사에 따르면 별다른 상처는 없었고요. 부검에서도 익사 소견과 함께 사건과의 관련성은 없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사인 익사, 신체에 뚜렷한 상처는 없었던 거예요. 초반에 이 사건과 사고 양쪽에 모두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어떤 뚜렷한 범죄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냥 이 사건을 실족사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게 됐죠. 하천 주변에서 놀던 아이가 미끄러져서 강에 추락해서 익사했다는 건데 또 마침 그 하천이 유속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익사 사고가 되게 잦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의 말대로 아이가 실족해서 떨어졌다면 옷이나 시신에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깔끔하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뚜렷한 범죄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일단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자, 근데 경찰이 이렇게 실족사로 사건을 종결하니까 아이의 엄마가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라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사고로 단정한 거에 대해서 경찰에게 불신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면서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필사적으로 노력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동정 여론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또 이 아이가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그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서에 찾아가서 막 난동을 피우고 항의하는 것도 너무 과하고 행동이 지나치고 이랬던 거예요.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차차 이제 동정하는 여론들도 막 사그러들었었다고 해요. 아이 엄마의 강한 요구에도 끝내 재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는데 또 다른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속에 초등학교 1학년 요네야마 고우켄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고우켄은 이전에 실종됐었던 아야카와 아주 가까이 살던 아이였어요. 옆에 집에 살던 아이였습니다. 자, 고우켄이 실종 당일에 학교가 끝나고 친구하고 만나서 놀기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고우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결국에는 집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저런 설명을 부모님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우켄 부모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 고우켄이 학교에서조차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겁니다. 근데 또 학교에서는 고우켄이 하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애가 사라졌구나 라는 거를 직감을 하고 오후 6시 20분경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수색이 시작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우켄 군 역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발견된 곳은 집에서 12km 떨어진 하천 옆에 있는 풀숲이었어요. 아야카하고 같은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했던 사람은 이제 조깅을 하고 있었던 주민이었는데 조깅을 하다가 보니까 풀숲에 수상한 물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거죠. 잘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도 하천 쪽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지만 이 아야카 때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 부위에 사큰, 목졸림의 흔적, 이것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건 분명한 타살 정황이죠. 결국 사건은 이 실종에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이 됐고요. 수사본부가 재설치됩니다. 그렇게 다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2주 뒤에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용의자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용의자는 사고사로 처리된 아야카의 재수사를 요구하던 그 맨 처음에 실종되었던 친모 하타케야마 스즈카였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딸의 재수사를 요구했었던 그녀가 이웃 아이를 살해한 살해범으로 지목이 된 거예요. 자, 경찰은 고우켄의 시신이 발견된 뒤부터 이 스즈카를 강하게 의심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스즈카가 이전에 했었던 진술 때문이었어요. 언제였냐면 딸이 실종됐었던 날 스즈카가 경찰에게 했었던 진술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딸이 이웃 친구 고우켄에게 인형을 보여주러 나갔다가 행방불명됐다. 근데 이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우켄의 부모는 아야카가 인형을 보여주러 온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녀의 입에서 고우켄의 이름이 나오고 한 달 뒤에 고우켄이 사망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녀의 과거 진술이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이 양측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아야카가 사망을 했을 때까지는 고우켄의 집에 가던 중에 아야카가 다른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길로 샜다가 실종이 됐을 거다라고 경찰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고우켄까지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경찰이 스즈카가 했던 말, 아야카가 고우켄의 집에 인형을 보여주려 갔었다. 이 말이 거짓말처럼 판단이 되는 거예요. 심증으로. 그녀의 입에서 고우켄의 이름이 나온 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경찰은 이 우연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녀의 입에서 언급된 아이들이 단기간에 연달아 사망을 했잖아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강력한 심증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넘겨짚는 듯도 싶지만 경찰은 그녀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때부터 스즈카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알리바이를 제대로 못 대는 거예요. 스즈카가 고우켄이 실종되고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의 알리바이를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말했던 알리바이는 본인 말고는 증명해줄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경찰은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스즈카의 집 주변에 경찰차와 형사를 배치해서 24시간 동안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론이 이걸 딱 포착한 거예요. 경찰이 감시를 하고 있다. 스즈카가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구나. 그래서 경찰이 이 언론이 막 몰려드니까 뭐라고 둘러대냐면 피해자 유족이 언론이 무분별한 취재를 하니까 우리 보고 좀 보호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다. 이렇게 둘러대요. 근데 안 믿죠, 이 말을. 거기에 더해 스즈카가 집 주변에 상주하는 기자들뿐 아니라 경찰이 와 있는 것에도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실제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상한 점. 딸의 49째 날인 5월 27일에 스즈카가 갑자기 취재진을 집으로 불러요. 30명을 불러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고우켄이 사망하기 2주 전에 하교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수상한 남자를 목격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진짜 이상한 남자가 있었다면 이거는 되게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경찰이 아닌 기자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되게 행적이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이는 이 스즈카를 용의자로 판단했던 경찰은 6월 4일 저녁 11시에 그녀를 고우켄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살해 혐의가 아니라 처음에는 시신유기 혐의로 체포를 했었어요. 그리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대대적으로 스즈카 집을 다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이 되죠. 바로 고우켄의 혈흔 그리고 체액이 집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어요.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자기가 고우켄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이웃 아이를 살해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스즈카의 자백 내용을 토대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그녀의 주장이에요.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즈카는 하교하는 고우켄을 불러서 아야카와 추억이 있는 물건을 줄게 라면서 아이를 집으로 유인합니다. 그때 아야카가 사망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고우켄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선 고우켄을 보자마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딸 아야카는 이미 죽고 없는데 왜 얘는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막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우켄을 죽이고 유기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발적이었다. 근데 경찰이 이 말을 안 믿어요.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계획범죄라고 의심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한 달 뒤에 스즈카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자백합니다. 실족사로 처리된 친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친딸도 본인이 다리에서 떠밀어 죽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딸이 실종이 됐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이전의 진술을 뒤집은 상황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딸의 죽음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인자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스즈카의 자백 내용에 따르면 4월 9일에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떤 다리 위에 멈춰섰다고 합니다. 이 다리겠죠? 우연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살해 목적으로 아이를 현장에 데려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스즈카의 주장에 따르면 딸이 수영하는 물고기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해가 져서 못 봐, 물고기 안 보여 이렇게 딸에게 설명을 했는데도 딸이 계속해서 보겠다면서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서 딸을 들어 올린 뒤에 다리 난간에 앉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면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기 다리 높이가 12m거든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그 높이와 비슷하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그녀는 12m 높이의 다리에서 딸을 밀어버렸다고 자백을 합니다. 강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떠내려갔을 거예요. 그 유속에 막 힘을 못 쓰고 떠내려갔을 텐데 그거를 그냥 보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식을 집어 던지고 또 떠내려가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오고.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스즈카가 친딸을 살해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반성이나 후회, 슬픔의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발적이었다면 뭐라도 후회를 해야 정상이거든요. 결국 자기 입으로 두 아이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던 스즈카는 재판에 넘겨집니다. 경찰과 검찰은 스즈카가 두 아이를 살해한 궁극적인 동기를 돈으로 봤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그녀가 가족이나 친척이 강력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지급되는 범죄 피해자 지원금을 목적으로 딸을 살해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스즈카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피해 지원금을 범행 동기로 놓고 보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녀의 행동들이 다 설명이 돼요. 제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80건 정도의 사건을 다뤘지만 이렇게 범행 계획을 세우는 살인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어떤 행동이 설명이 되냐면 처음에 본인이 살인범이면서 재수사를 요구했잖아요. 막 전단지까지 만들고 경찰에 가서 항의하고 막 진상 부리고 이랬잖아요. 자, 이 부분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인자로서는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인데 이게 피해 지원금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보면 설명이 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족사로 처리가 됐잖아요. 실족사로 처리가 되면 지원금을 못 받잖아요. 범죄 피해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딸의 사망이 강력 사건과 연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수사해달라. 그런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그녀가 택했던 방법이 바로 뭐였냐? 또 다른 아이를 살해하는 것이었어요. 딸의 죽음을 아동 연쇄살인 사건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생각과 계획 아닌가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고우켄까지 사망했잖아요. 일단 그러면서도 본인은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자기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행동은 의문의 남성을 봤다면서 아이 49제 때 기자회견을 열어요. 수사팀은 그녀가 고우켄을 살해한 또 다른 이유로 자신에게 쏠리는 의심을 피하기 위함으로 봤습니다. 일단은 강력사건으로 만들기는 해야 하지만 자기가 의심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당시에 스즈카의 딸이 사망한 이후에 마을에서 그녀가 친딸을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그러면
스즈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지원금도 못 받게 생겼는데 의심까지 받네? 그러면 또 다른 사건을 일으켜서 관심을 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본인이 아닌 제3의 연쇄살인범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두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에 미쳐가지고 베는 게 없죠.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경찰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괴한의 남성을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첫 공판이 열려요. 그녀는 고우켄의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친딸 살해는 갑자기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상세하게 다 자백을 했는데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 번복한 주장 그리고 그 이유도 일관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심신미약. 내가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정신감정을 의뢰를 해요. 감정 결과는 일단 해리성 기억 상실, 외상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중요한 개인적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이런 소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래, 그렇지만 그게 중대한 심신미약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 딸을 살해했다는 그 자백 내용을 인정합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요. 1심 재판부는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은 기각이 됐고 범인은 이제 상고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렇게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죠. 이 사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돈 때문에 친딸을 그렇게 아무 감정 없이 죽이고 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연쇄 사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또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죽이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또 다른 범인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이게 정말 딱 악마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좀 살펴보면 하나씩 다 제가 또 나열을 하면 범죄자의 서사가 될까 봐 언급은 다 안 할 건데 일단은 정상적이진 않았어요. 청소년기에 따돌림도 심하게 당했었고 가정폭력도 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비정상적인 어떤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가지게 됐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름 돋는 계획과 실행으로 살인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죽인 딸은 21살 때 혼전 임신을 해서 낳은 딸이에요. 아이를 낳고 5개월 만에 이혼을 해서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둘이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의 사망 당시 나이가 9살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엄마와 단둘이 살았던 그 9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말하지 않아도 다들 느껴지시잖아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죠. 고우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여기저기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죄 지은 자가 합당한 처벌 기간을 제대로 다 보내야 하는 것. 물론 그 와중에 교도소에서 죽겠다고 난동을 피우고는 있지만 그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남은 유족들이 회복하는 것 뿐이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